가속력 대단하죠. 가속력 대단합니다. 기본 모델에서 이 정도의 가속력? 대단하네요.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유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BMW 드라이빙 센터입니다. 여기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거대한 서킷이 있고 이 서킷을 마음대로 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이죠. 타이어를 막 태우면서 막 정말 즐길 수 있는, 드리프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공간이기도 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까지 투자하고 있는 메이커 BMW가 또 이제는 새로운 차 BMW i4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냥 i4만 나온 게 아니고 BMW i4 M50까지 나왔다고 해요. 퍼포먼스가 엄청 강력한 M자가 붙어있는 최초의 전기차라고 하는데요. 이 차는 또 얼마나 강력한 자동차가 될지, 그리고 BMW의 이 다이나믹한 주행 성능, 그게 전기차로 옮겨갔을 때 또 어떤 느낌이 들지, 그런 것들도 엄청 기대가 됩니다. 가격이 나온 걸 보니까 너무 착하게 나와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차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가시죠. 네, BMW M50을 탈 줄 알았는데 거의 다 40이에요. 이렇게 40이 많으면 판매가 산으로 갑니다. 아니야? 그래도 많이 팔릴 차, 정말 많은 볼륨을 자랑할 차는 결국 40이니까 사실 이 차를 봐야 되겠죠. 50은 X드라이브 50이야. 이건 E드라이브 40이지. 그래서 후륜구동 모델이에요. 사실 차는 후륜구동이지. 에이, BMW i4 40 E드라이브를 시승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에 시동 버튼이 필요할까? 꼭 필요하진 않죠. 테슬라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 시동 버튼을 없앴는데 BMW는 이 시동 버튼을 넣음으로 해서 이 차가 기존에 있던 자동차의 연장선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모든 걸 없애고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이 BMW의 그 유구한 역사의 연장선으로 이 자동차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가속력 대단하죠. 가속력 대단합니다. 훌륭하네요. 지금 이 차는 기본 모델인데 기본 모델에서 이 정도의 가속력? 대단하네요. M50이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력하긴 하겠지만 이 정도의 가속만 해도 되게 호쾌하게 가속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차는 40M 스포츠인데요. 이 차 40이지만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5.7초. 그러니까 전기차 특유의 초반 가속력이 훅 치고 나가는 게 있어서 그 치고 나가는 느낌 때문에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가속되는 느낌을 받게 되네요. 서스펜션이 정말 놀랍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테슬라 모델 3를 타고서 여기 왔는데 테슬라 모델 3도 나쁘지 않아요. 서스펜션 뭐 욕하시는 분들 많던데 서스펜션이 모델 3는 너무나 샤프하게 이 포커스를 너무 단단하게 맞춰졌어요.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20대가 되면 자동차 무조건 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0대에 자동차 사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 그런 거 생각해보면 미국 소비자가 한 10살 정도 어릴 텐데 미국 소비자들의 취향은 차가 다이나믹하고 뿅뿅 달려야 되는 거죠. 코너에서 그냥 빡빡 꺾여야 되고 서스펜션이 어쨌든 단단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느끼기에는 이 모델 3의 서스펜션이 지나치게 단단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고요. 이 BMW i4 같은 경우는 그런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취향에 훨씬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지금 서스펜션도 뒤쪽에 에어 서스펜션, 굉장히 안정적인 자동차다라는 걸 느끼게끔 해줍니다. 기본적으로는 저중심 설계를 했고요. 바닥에 배터리를 깔아서 바닥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리고 무게중심도 기본적으로 낮아요. 이 차는 최저지상고가 12cm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차 중에 가장 낮은 정도의 전기차라고 할 수 있어요. EV6 같은 경우에 낮다고 하지만 그것도 16cm 정도 돼요. 그런 차들에 비하면 월등히 낮아. 그래서 주행 성능이 지금 굉장히 안정적이고 아주 다이나믹한 자동차라는 느낌이 들죠.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이 BMW M3라든지 M4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보면 절로 웃음이 나오잖아요. 차가 이렇게 좋아도 되는 건가?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코너 돌 때마다 너무 기뻐. 그런 기쁨이 있는데 이 차에도 그런 정말 짜릿한 기쁨이 있는가? 그 부분에서는 사실 반신반의합니다. 제가 실제로 달려보는 건 아니지만 이 차의 최고 속도는 시속 192km입니다. 계기판상으로 시속 192km까지 가속이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192km로 가속이 돼도 굉장히 출력이 남아돈다고 해요. 저 앞에 있는 지금 M50이 있는데 M50도 최고 속도를 시속 230km에 맞춰놨습니다. 그 이상으로 달리지 못하게 해놨는데 퍼포먼스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배터리를 너무 많이 허비한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세팅한 것 같습니다. 코너에서 가속 좋은데요.
그렇지. 이 한스짐머 사운드도 너무 좋아요. 운전자를 자극하는 면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더 밝게 되네요. 자극하는 감성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기대에 부응해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잘 맞춰져 있어야만 훌륭한 자동차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차는 이 사운드와 운전하는 느낌과 서스펜션과 가속력과 이런 것들을 하나로 잘 조합해 놓은 이 한 세트가 딱 어우러지는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앞에 지금 330e가 있잖아요. 저 330e, 저것의 가격이 지금 6,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차 i4, 아니 3302보다는 훨씬 낫지. 훨씬 난데 가격은 6,650만 원. 완전 전기차랑 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가격 차이가 300만 원 차이다. 330이 안 팔려는 겁니까? 게다가 이 차는 보조금을 받잖아요. 보조금이 지금 50%긴 하지만 한 500만 원 받으니까 실제로는 330이보다 얘가 더 싼 거예요.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세금 연간 11만 원, 거기에 연료비, 이 차는 거의 반의 반도 안 되는데 그런 것들까지 감안하면 지금 자동차를 뭘 사야 되는지 그냥 명확하게 보입니다. 너무 차이가 나요. 이 차 가격을 조금 잘못 책정한 것 같아요. 다른 차들 어쩌라고 이런 가격을 책정했지? 가격이 지금 6,650만 원인데 이 가격이면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를 못 사요.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가 이미 7천만 원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하고 비교될 수 있는 만한 가격대가 아니죠. 이 차가 무려 1,000만 원이 더 쌉니다. 그 정도로 차이 난다고. 모델 3 스탠다드랑 비슷합니다. 모델 3 스탠다드 가격이 6,460이거든요 근데 스탠다드는 이 차하고 비교하기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6.1초, 그러니까 이 차보다 느리고요. 주행 가는 거리도 400km로 이 차보다 짧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스탠다드는 얘보다 조금 딸리는 차예요. 거기다가 이 차는 BMW의 이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냥 에어 서스펜션 갖고 있어, HUD 갖고 있어, 디스플레이 큰 거 2개, 그리고 인테리어 훨씬 더 멋있고. 네,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테슬라 모델 3 스탠다드랑 얘랑 비교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이 차를 선택할 것 같아요. 지금 적응식 회생제동으로 바꿨는데요. 이 적응식 회생제동이라는 건 뭐냐면, 현대차에 제가 갔을 때 현대차에서 회생제동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하고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앞에 어차피 레이더 있으니까 차가 가까워졌을 때는 감속을 더 많이, 멀어졌을 땐 감속을 좀 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적용이 됐습니다. 오토 회생제동이 들어간 전 세계 유일의 자동차가 현대 아이오닉 EV 그리고 니로 EV였습니다. 그 이후에 점점 차종을 늘려서 거의 대부분의 차들에 다 그런 기능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현대차가 만든 건 제가 얘기했던 것하고 너무 달랐어요. 항상 어댑티브 크루즈가 켜지는 것처럼 그렇게 작동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됐죠. 1단계에서 3단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기능으로만 사용됐어요. 그런데 이 BMW는 이걸 완벽하게 해냈어요. 어댑티브 회생제동을 해놓으면 차가 크루즈 컨트롤을 켠 것처럼 그냥 쭉 흘러가요. 만약에 차가 좀 가까워진다 라고 하면 어댑티브 크루즈에서 감속하듯이 그렇게 감속이 돼요. 그러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켠 것 같은 그런 기능을 평상시에 계속 해줍니다. 진짜 이렇게 변할 수가 없어. 제가 말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이렇게 만들어줘야죠. 현대차 이거 조금만 더 생각해서 이 정도는 최소한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솔린 자동차에 연비가 있다면 전기 자동차엔 전비라는 게 있어요. 전비는 어떻게 보느냐, 리터당 몇 킬로를 주행한다 이런 것처럼 킬로와트시당 몇 킬로를 주행한다 이런 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보통 어지간한 자동차들의 전비는 4에서 5 사이 정도 돼요. 거기서 5를 넘어가면 그건 엄청나게 전비가 좋은 거고요. 4 이하가 된다 그러면 그건 또 엄청나게 나쁜 거죠. 전비가 지금 7km를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건 감속할 때 얘기. 보통 이제 가솔린 자동차 같으면 길이 막히면 연비가 굉장히 나빠지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길이 막혔을 때 전비가 그렇게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비가 6.1km, 6.2km. 차라리 더 밟을 때, 가속보다도 오히려 최고 속도를 더 오래 가져갈 때 전비가 더 떨어져요. 변속기가 없으니까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전기를 더 많이 쓰는 거죠. 고속도로를 들어가거나 정속 주행을 할 때 전비가 오히려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차라리 이렇게 막히는 길을 그냥 슬슬슬 가는 게 전비에 더 유리한 길인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전기차의 전비에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이 차는 개조전기차잖아요. 개조전기차라고 해서 전비가 떨어지고 전용 전기차라서 전비가 높고 그런 건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무려 429km를 인증받았습니다. 와, 대한민국에서 K 전기차 주행거리 인증 이걸 429를 받았다는 거는, 야, 이건 훌륭합니다.
김원중이 선택한 카메라 소니 아니 파나소닉 루믹스 GH6. GH6 너무 좋아요. 진짜 좋은 카메라죠. GH6로 찍으면 뭔가 있어 보인다니까. 이제 이걸로 인캠을 찍어봐야 되겠죠? 아우, 풍경이 그냥 아름답네요. 시골에 있는 카페인데 여기 이렇게 BMW i4가 몇 대 이렇게 전시된 것만으로 해도 여기 미래에 있는 카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유러피안 느낌이 갑자기 물씬물씬 나기도 하고. 자, 봤을 때 이게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드시나요? 4시리즈 디자인 처음 나왔을 때 무슨 뉴트리아다 뭐다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좀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하셨는데, 실제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정도면 멋있는 거지, 이게 왜 불만이었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봤을 때 마침 기존 4시리즈와 i4를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나란히 세워져 있네요. 이 앞부분을 봤을 때는 두 차가 거의 비슷하죠. 지금 보면은 그냥 4시리즈가 i4에 비해서 조금 더 낮은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훨씬 높아. 뭔가 비슷한데 뭔가 달라.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부터 이건 4시리즈로 느껴지지 않고 i4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혹시라도 바닥에 닿지 않을까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앞부분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4시리즈 일반 모델에 비해서 오히려 바닥이 긁힐 가능성은 적어요. 스타일리시한 자동차인데 그랑쿠페가 되다 보니까 약간 스타일에서 스포티한 느낌보다는 조금 더 패밀리 느낌이 강조된 그런 스타일로 바뀌어서 요거 좀 더 스포티하게, 더 낮고 더 길고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긴 하네요. 40 같은 경우도 뭐 퍼포먼스가 뛰어나요. 아주 훌륭한 차입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 더 부러운 차가 있죠. M50. 이 두 차를 비교해보면 뭐 비슷합니다. 차이점을 거의 눈치챌 수 없을 정도로 겉보긴 거의 똑같아요.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휠. 둘 다 19인치지만 이 디자인이 하나는 약간 꽃빵 무늬고 한쪽은 약간 이렇게 마차살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디자인으로 디자인됐습니다. 둘의 디자인 중에서 어떤 게 더 예쁘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런데 하나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타이어입니다. 40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미쉐린 PS4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고성능 모델은 한국 타이어 벤투스 S1 에보 3를 쓰고 있습니다. 아니, 미쉐린은 저렴이고 한국 타이어가 고성능인 거예요? 희한하네요. 지금 이 타이어의 특징은 BMW 전용 타이어라는 거죠. 그래서 별표가 있는 타이어인데 트레드웨어 220짜리 S1 에보 3. 야, 트레드웨어 220짜리 S1은 처음 보네요. 지금 이쪽 타이어도 트레드웨어는 320으로 조금 덜 닳는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네요. 여기 보면 메이드 인 이태리라고 써 있어요. 메이드 인 헝가리. 아니, 잠깐만, 이게 한국 타이어인데 메이드 인 헝가리야. 아무튼 이 한국 타이어가 더 고성능에 끼워진다고 하니까 뭔가 좀 더 국뽕이 차오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국 타이어 이 정도 퀄리티였나?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네,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을 기본으로 장착을 하고 있어요. 뒤쪽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고요. 앞쪽엔 코일 스프링이 장착되어 있는 아주 특이한 세팅이죠. 그리고 더 특이한 건 이 차는 가변 댐퍼가 없어요. 가변 댐퍼가 없는 차가 에어 서스펜션만 있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40 모델도 그냥 노멀 40이 있고 프로가 있는데, 이 프로 같은 경우는 가변 댐퍼가 들어간다고 해요. 노멀 버전은 이 가변 댐퍼가 없다는 거, 이게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일단 주행을 하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저희가 가변 댐퍼가 달린 모델을 시승해보면 또 달랐을 텐데, 그게 없으니까 이게 서스펜션이 약간 좋다만 느낌? 그런 게 좀 있어요. 이거 좀 더 단단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순간에서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 부드러웠으면 좋겠는데 하는 데서 조금 단단하다는 느낌이 들고, 약간 그렇습니다. 가변 댐퍼가 있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상상은 되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다면 이 모델보다는 프로 모델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가격대는 뭐 한 600만 원 차이 나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는 건 꽤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프로 모델이 되면 통풍 시트도 들어간다고 하고요. 하만 카돈 사운드 시스템 들어가고요. 일단 사운드 시스템만 해도 보통 옵션이 한 1,200은 하잖아요. 거기에 브레이크 시스템도 바뀝니다. M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바뀌고, 실내에서는 이 시트가 바뀌어요. 시트가 지금 센사텍 시트인데요. 센사텍이라고 하지만 인조 가죽이잖아요. 이게 천연 가죽으로 바뀐다는 거, 그런 차이가 있고요. 헤드램프는 레이저 라이트로 바뀌게 됩니다. 레이저 라이트로 바뀌고 나면 헤드램프가 완전히 느낌이 바뀌죠. 디자인상으로도 훨씬 낫습니다. 시트벨트도 M 색깔로 바뀌죠. 이 프로 버전에는 가변 댐퍼가 들어갈 거라고 하네요. 그러면 지금 너무 많은 게 들어오거든요. 프로 버전이 불과 600만 원 차이 정도 되는데, 600만 원 차이에 지금 들어온 거 가지수로만 따져도 한 7가지 정도가 업데이트 되는 건데, 각각이 지금 한 100만 원 이상씩 되는 옵션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프로로 가야 되겠는데, 일단 가변 댐퍼가 정말 프로에만 들어온다면 그러면 무조건 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차보다 나는 퍼포먼스를 더 중시할래 라고 해서 이 차보다 더 높은 퍼포먼스의 자동차 M50이 있잖아요. BMW에서 M을 붙인다는 건 아주 특별한 의미죠. 그냥 일반 BMW하고는 그냥 차원을 달리하는 퍼포먼스야 라고 할 때 M을 붙이는데, 거기다 50이라는 숫자를 붙이면 M이 붙은 자동차 중에서는 가장 퍼포먼스가 뛰어난 자동차에 붙는 겁니다. i4 M50 같은 경우는 X드라이브를 갖고 있어요. 전후륜에 다 모터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모터 자체의 출력도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퍼포먼스에서도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 3.9초입니다 3.9초면은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보다는 빠르고요, 모델 3 퍼포먼스하고 비교했을 때 한 0.5초 정도 떨어지는 정도, 그런 부분에서는 이 모델 3 퍼포먼스하고 비교할 만한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선 이탈 방지 그냥 디폴트로 되어 있고요. 차선 이탈을 난 그냥 유지를 했으면 좋겠어, 그럼 핸들도 알아서 돌려줍니다. 이런 것들 정말 훌륭하죠. 어댑티브 크루즈도 굉장히 편해요. 버튼 한번 원터치로 누르게 되면 그냥 앞차하고 따라서 갑니다. 뭐 이렇게 편해. 핸들도 조향해주고 앞차랑 가속도 충분히 되고, 그래서 중앙선 넘어가나? 중앙선 다 지워져 있잖아요. 이렇게 지워져 있는데도 문제없이 잘 꺾습니다. 지금 이렇게 급한 코너를 이렇게 잘 꺾어? 사실 우리가 테슬라를 타면서 정말 매번 감탄하지만 그 테슬라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뛰어나요. 엄청난 발전을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BMW는 이런 어시스티드 드라이브를 굉장히 일찌감치 시작했고 원래부터 잘하던 메이커예요. 특히 이 핸들에 정전식 센서를 갖고 있어서 스티어링 휠에 손을 얹기만 해도 손을 잡고 있다는 걸 제대로 인식을 해요. 여기서 손을 뗐을 때는 또 정확하게 손을 뗐다는 걸 인식을 하죠. 그런 것들이 정말 BMW가 앞서간 지점이고, 최근 들어서 제네시스 G90에 이게 도입되면서 굉장히 자랑하기도 했는데, BMW는 5, 6년 전에 나온 그때부터 이런 정전식 센서를 썼죠. 핸들에서 손을 떼면 여기 불이 들어와요. 핸들을 잡아라 이거지. 오, 잡아라 이거지. 빨리 잡아. 네, 경고를 이렇게 해줍니다. 운전자한테 가장 잘 보이는 위치잖아요. 눈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경고를 해주니까 이거를 안 잡을 수는 없죠. 이제 안 잡으면 진짜 나 풀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하는 거죠. 어댑티브 크루즈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어댑티브 크루즈를 내가 잘 하고 있다, 스티어를 내가 지금 해주고 있다 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안 되고 있을 때는 이렇게 안 되고 있다고 표시를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다른 메이커들도 이건 좀 본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BMW 4 시리즈의 기반하에서 만들어진 자동차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냥 4 시리즈가 떠올라요. 만약에 이걸 나는 진짜 전기차인 걸 티를 내고 싶다, 그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색으로 액센트가 들어가 있는 버전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손잡이 같은 경우 조금 다르긴 합니다. 손잡이가 이게 완전히 매끈하게 이렇게 디자인이 돼서 공기역학적으로 만들어져 있긴 하고요. 그란 쿠페 이런 차들은 이 도어가 4개 있는 쿠페라고 해요. 도어가 4개 있는데 왜 쿠페야? 사실은 거기에 도어가 하나 더 있죠. 트렁크입니다. 이 도어까지 해서 도어가 총 5개 있는 거죠. 도어가 5개인데 왜 쿠페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시대는 그렇다고 해요. 자동차 회사들이 그냥 나름대로의 이름을 그냥 붙여버리는 것 같아요. 자, 트렁크를 보면요, 트렁크 공간 마음에 드십니까? 어떻게 충분한 공간인가? 이 정도 트렁크 공간이면 저한테는 굉장히 넉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트렁크 공간은 총 460리터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트렁크 공간이 크기만 큰 게 아니라 이렇게 위에서 짐을 놓을 수 있다는 점, 이것 때문에 뒤가 해치로 되어 있는 자동차들은 짐을 훨씬 더 많이 넣을 수 있고 더 잘 실을 수 있다는 게 또 특징입니다. 쿠페형 자동차들, 이런 자동차들의 대부분은 이 높이가 좀 얕은 게 일반적이죠. 근데 지금 그렇게 얕지 않고 꽤 높고 여기에 짐을 충분하게 적재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 아래쪽에 보면 또 이만큼의 공간이 있죠. 그리고 이게 보면 굉장히 딱딱해요. 글래스 파이버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주 가볍고 단단한 그런 글래스 파이버를 사용한다는 걸 볼 수 있네요. 무거운 걸 놓거나 차박을 한다고 해도 뭐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네요. 차박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뒷좌석이 얼마나 잘 젖혀지는가. BMW가 이게 너무 좋아요. 여기 가운데 4대 2대 4로 폴딩이 돼서 가운데 긴 물건을 실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자동차들은 이상하게 이걸 안 해주죠. 요거 하나 있음으로 해서 촬영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는데, 스키, 스노보드, 골프채 이런 것들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긴 물건을 넣는데 탁월한 그런 기능을 보여주고요. 물론 이런 식으로도 젖힐 수 있어요. 여기서 차박을 하겠다 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선반 있는 게 여기에 걸린다고. 선반은 사실 이렇게 해서 빼면 돼요. 선반 빼면 아주 쉽게 이렇게 제쳐 놓을 수 있습니다. 제쳐 놓고 또 해야 돼. 이거 맨날 해야 됩니까 이거? 일단 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건 인상적이긴 하네요. 이런 쿠페형 자동차들 보면 간혹 턱이 너무 높아서
이 턱 때문에 불편한 경우가 꽤 있는데 턱도 꽤 낮고 그리고 여기 짐 같은 걸 넣었다 뺐다 할 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기 앉았을 때 이게 그늘막 같은 게 되잖아요. 여기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여기 보면 12V 시거 아울렛이 있고요. 시거 잭을 이렇게 꽂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케이블이 치렁치렁 하겠죠? 그러다 보면 케이블이 잘못해서 빠지거나 이게 단선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꽂고 나서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아주 세심하게 배려한 걸 볼 수 있고요. 내렸을 때 여기다 쇼핑백 같은 걸 걸 수 있는 쇼핑백 거리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들어놓어 보면 SUV만큼 편하진 않지만 들어놓을 수 있다. 네, 조금 넘는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안 될 이유가 뭐 있어? 편한데? 네, 그리고 또 하나 전기 플러그를 꽂을 수 있는 자리가 보통 개조차 같으면 어지간하면 앞쪽에 있잖아요. 근데 얘는 당연히 뒤쪽에 있습니다. 이래야지. 그리고 이런 것도 되게 고급스럽지 않나? 딱 눌렀을 때 푹 하고 다 열리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 현대차 보면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뭔가 매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빼고 또 하나 빼고 너덜너덜 나중에도 껴야 되고 되게 불편한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급속 충전이면 이렇게 두 개 쓰고요. 이 완속 충전이면 이렇게 하나 쓰는 거지. 이 정도 되면은 여기 커버가 있어도 크게 거슬리지 않아요. 괜찮죠? 닫을 때는 무조건 이게 위에만 잡고 닫아도 한 번에 닫히게, 열 때는 아래만 열어도 한 번에 열리게, 이렇게 똑똑하죠. 이런 사소한 것에도 굉장히 스마트함이 엿보이는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차에는 프렁크가 얼마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프렁크 없습니다. 프렁크 없어요. 섭섭한데? 이 열면 그 에어컨을 위한 장치, 그리고 여기 열면 냉각수를 위한 장치가 있네요. 여기 프렁크 당연히 아닙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가 비어 있는데요. 아마 이 차를 처음 만들 때는 여기다 프렁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굳이 이렇게 비워놨거든요. 안 만들어 놓은 것도 되게 희한하다. 어지간하면 만들었을 것 같은데. 현대차나 자동차들 보면 앞쪽에다가 뭔가 많은 것들을 싣잖아요. 근데 지금 BMW 같은 경우는 뒤쪽에다가 많은 걸 실어서 전기차지만 무게 배분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걸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스트럿 타워바도 지금 알루미늄으로 제대로 만들어 놓고 있고요. 이쪽에도 스트럿 바를 따로 만들어 놓고 있네요. 네, 이런 차들의 가장 중요한 점은 뒷좌석 공간입니다. 왜 뒷좌석 공간이냐면 이게 일단 쿠페형 자동차잖아요. 쿠페형 자동차면 머리 공간이 적어요. 게다가 이 차는 전기차잖아요. 전기차 배터리 어디 있겠어요? 이 차의 전기차 배터리는 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삼성 SDI의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공간만큼 좌석이 올라가게 돼요. 근데 좌석을 그대로 올리면 차체의 높이가 높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차체 높이는 그대로 놔두고 좌석을 높여야 되는데, 좌석을 높이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머리 공간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서로 짜부되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석을 못 올리고 보통은 바닥만 올려요. 바닥만 올리기 때문에 시트가 어떻게 되는가? 네, 일단 4시리즈 그랑 쿠페 머리 공간은 조금 부족합니다. 원래 그래요. 눌리네 이런 느낌. 아반떼보다 좀 작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머리 공간은 그렇다 치고 레그룸에서 살짝 높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EQA를 탈 때 느낌이 살짝 드는데요. 이 시트 바닥이 높아지고 이 시트의 높이는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닥은 높고 이건 낮으니까 아주 낮은 의자에 앉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앉았을 때 정말 불편하냐? 정말 불편하진 않은 어느 정도 앉을 만한 뒷좌석, 그리고 뒷좌석에는 성인이 아닌 한 중학생 정도, 그리고 상체가 그렇게 길지 않은 약간 서구형 신체를 가진 분들한테는 아주 편한 그런 뒷좌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을 위한 공조장치가 별도로 있습니다. 3존 공조장치를 사용하고 있고요. 바람 나오는 구멍은 위, 아래 이렇게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 발 쪽으로 하나. 오토 버튼을 눌러서 이걸 자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팔걸이도 잘 만들었어요. 팔걸이, BMW 팔걸이 아시죠? 이런 거 팔걸이 자체 크기도 넓어서, 그래서 여기서 왼쪽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둘 다 팔걸이에 손을 올려도 묘한 분위기가 흐르진 않겠죠. 보통 우리나라 어지간한 팔걸이 요만하잖아요. 닿으면 약간 좀 서로 묘한 느낌이 들겠죠. 안 드나? 나만 드나? 누르면 네, 이렇게 컵홀더가 높은 컵을 놔도 문제되지 않도록 이렇게 컵홀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덜 고급 같은 느낌이 드는데? 누르면 이게 신사텍 가죽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신사텍이라고 해도 지금 괜찮습니다. 이게 신사텍이 왜 괜찮냐면 이게 BMW의 순정 가죽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구별 못 하실 거예요. 아마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신사텍이 좋으냐? 그냥 가죽이 좀 나쁜 것 같아요. 그냥 가죽이 그냥 그래서 신사텍하고 구별이 잘 안 됩니다. 보통 BMW
BMW 같은 경우는 코팅을 굉장히 두껍게 해요. 그래서 관리하기 편하도록 뭐가 묻어도 그냥 쓱 닦아도 되는 그런 정도로 제공을 하죠. 어차피 코팅이 되어 있는 건 마찬가지라서 시스텍이라도 일반 가죽하고 잘 구별이 안 되는 튼튼하고 실용적인 그런 가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좌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BMW는 당연히 주행을 해봐야 그 진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이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뭔가 좀 독특한 느낌, 그만큼 튀는 느낌을 주고는 있는데 조금 더 튀어도 좋지 않았을까. 잘 보면 이 옆면은 되게 신선합니다. 플로팅 타입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떠 있는 것 같죠. 떠 있는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IX처럼 이렇게 그냥 딱 분리된 느낌이면 좋겠는데 좀 붙어 있는 느낌이어서 여기 좀 분리된 느낌으로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아이오닉5나 EV6나 이런 차들도 이런 식의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특색이 있다라고 느껴지진 않는데 그 안에 들어간 그래픽이나 아니면 그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가장자리에 이 베젤이 검정색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검정색 베젤과 이 안쪽에 있는 그래픽이 꽤 잘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젤이 그렇게 큰 베젤로 느껴지지 않고 어디서부터 베젤이고 어디서부터 그래픽인지를 혼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게 특징이에요. 이 가장자리도 이렇게 섀도우를 줘서 이 가장자리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만든 것도 재밌네요. 아래쪽에도 이렇게 검정색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베젤을 아예 없애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 그래픽을 조금만 잘 활용한다면 좀 똑똑한 그래픽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오닉5는 잠깐만 이게 맞나? 굳이 베젤이 자랑이야? 숨길 수 있는 그래픽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베젤 색깔을 흰색으로 하는 건 조금 잘못된 선택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물론 색깔이라는 건 뭐 워낙에 개인차가 있고 사람들마다 다 취향이 있으니까요. 지금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카플레이 같으면 어지간하면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이 좁은 데에 나타났잖아요. 카플레이가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이 와이드 화면을 제대로 지원을 하네요. 아마 이렇게 와이드 화면을 지원하는 카플레이는 이 BMW가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애플이 이상하게 BMW를 좀 예뻐해요. 이 BMW하고 사이가 너무 좋아. 그래서 지금 카플레이가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삼성하고도 친해요. 그래서 7 시리즈 보면 뒤쪽에 삼성 갤럭시 탭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배터리도 지금 삼성 배터리가 장착돼 있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BMW가 이 IT 회사들하고 사이가 두루두루 좋구나. 그 중에서 특히나 애플하고 진짜 친해서 NFC 기반의 스마트 키를 최초로 적용한 게 BMW죠. 애플과 공동으로 여러 가지들을 계속 같이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디오 진짜 좋은데요. DSP를 이용해서 뭔가 음장감을 더 향상시켜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네요. 이전에는 이렇게 음장감을 막 바꾸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죄악시했었거든요. 예전에는 오디오의 기본 사운드에서 크게 변화되는 거는 유치한 짓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거기서 많은 효과 이 디지털 사운드를 많이 적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에는 특별하게 오디오 브랜드가 써있지 않은데요. 그런데 오디오 브랜드가 별도로 써있지 않지만 이 오디오 품질은 정말 뛰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쪽에도 지금 보면 오디오 스피커가 두 개가 따로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도 하나, 이 아래쪽에 우퍼도 하나. 스피커의 개수나 이 퀄리티나 이런 것들 보면 아주 훌륭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네, 이 차에는 지금 버튼이 거의 없죠. 있어야 될 버튼들이 거의 없습니다. 볼륨 다이얼 이런 것들 좀 있고요. 그리고 다음 곡, 이전 곡, 앞유리 김설인 걸 빨리 없애야 돼. 그럴 때 버튼, 비상 버튼 이 정도가 다 전부고 나머지는 아예 버튼이 없습니다. 그럼 버튼들 어디 갔느냐? 디스플레이에 다 들어갔죠. 디스플레이에 들어가서 이걸 ID8이라고 하는데 디스플레이로 넘어와서 여러 면에서 더 좋아요.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 이 온도 조절 같은 게 별도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왜 들어있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버튼 누르면 그냥 돼요. 그리고 이게 항상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별로 불편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떤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아이폰 처음 나왔을 그때 당시 블랙베리가 굉장히 유행이었고 키보드가 따로 있는 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런 상황에서 아이폰이 나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아니 키보드가 없이 어떻게 터치만 갖고서 하란 말이냐, 오타율도 높고 정말 불편하고 비즈니스용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장난치는 거지 이게 무슨 폰이라고 하냐 라고 했었죠. 그렇게 얘기했었어. 9세대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버튼이 없으면 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버튼이 없으면 자동차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테슬라 엉터리다, 야 버튼 없이 뭐 불편해서 어떻게 쓰냐. 블랙베리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망했잖아요. 버튼들은 그냥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건 그냥 볼 것도 없어.
그거를 굳이 부여잡고 우리는 버튼이 많아서 좋아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ID8이 ID7에 비해서 무조건 좋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선택할 수 있으면 7과 8 중에 난 8이 싫어서 7인 차를 선택했어요 이런 분 계시던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8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근데 전기차를 탈 때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운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운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전기차를 운전하면 이 승객들이 다 멀미를 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너무 터프하게 운전을 하시거나 가속 페달 브레이크를 막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전기차를 선택하는 거에 조금 더 신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전기차는 운전자가 운전을 잘하면 그 잘하는 게 더 부각돼서 보이고, 못하면 못하는 게 또 부각됩니다.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차가 좀 무겁기도 하고 그리고 딱딱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가속이 즉각적이고 토크도 너무나 넘치기 때문에, 어지간한 가솔린 자동차들은 웅 하면서 가속이 된다면 빵! 이러면서 가속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속되기 때문에 가속 페달 밟았다 뗐다 이러면 당연히 멀미하죠. 네, 지금까지 BMW i4를 시승해 봤는데요. BMW라는 브랜드가 뭐예요? 프리미엄 자동차의 대명사인데, 최고의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이렇게 저렴하면서 경쟁력 있는 자동차를 내놨다는 거, 정말 전기차 시대에 한 획을 긋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됐습니다. 앞으로도 경쟁이 더 심화되면서 소비자들이 더 좋은 자동차를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